(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개혁이었다. 왕실개혁에서 제도개혁까지 그야말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어져온 관습을 통째로 바꾼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그로부터 120년이 흐른 지금 60갑자의 세월이 두 번 흘러 다시 갑오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120년 만에 다시 맞은 갑오년. 그러나 2014 갑오년의 대한민국은 세월호라는 커다란 사고 이후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수없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방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공기업 부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 우리는 지난 120년 전 갑오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혁신 마스터 플랜의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월호 사고 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에게 국가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들의 권력형 복지부동과 정관예우로 연결된 불법 부정부패 비리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산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120년 전의 갑오개혁의 혁신 과제는 폐습을 없애고 민주적인 정치 사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가적 개혁이 이루어야 할 혁신 과제는 무엇일까?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고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정부, 공기업을 개혁하며 최근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이끌어내는 것.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34일째 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눈물로 사과하며 27가지의 개혁 과제를 천명했다.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고 시리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 사건에는 안전불감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영평가 성적에 따르면 117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26개 기관이 C 이하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또 다른 공기업은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다. 선박 사고 이후 지하철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부산 지하철 정전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고, 그리고 특히 1,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시설이 만들어진 지. 그러니까 좀 확실히 타면서 좀 환경 같은 게 좀 노후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소위 완피아 근절을 위한 지도적 틀은 7월 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직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가혁신 마스터 플랜에 포함된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 개혁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 재취업 규제를 엄격히 하여 관피아의 폐단을 척결할 것을 다짐했다. 규제 개혁은 단순히 문제가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건의자의 본래 건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이 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제2기 경제팀의 경제 방향은 첫째, 투자를 저해하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와 관광, 금융 등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남아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그 대리인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조폐공사, 단순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만 제조하는 공사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작년 4월에 리비아에서 동전을 해외 발주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회사들하고 우리 조폐공사가 경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만 잠상 기술이라는 기술력을 어필해서 최종적으로는 리비아에서 우리 조폐공사에 말하자면 발주하기로 그렇게 된 거죠. 한국조폐공사의 사례는 무조건 처벌하고 위축시키는 개혁이 아닌 목표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완수되는 올바른 국가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투자진흥공사는 지난 공기업 등급표에서 A등급을 받은 단 2곳의 공기업 중 한 곳이다. 국가혁신 마스터 플랜의 추진에는 원칙이 있다. 첫째, 민관, 수립 집행 점검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즉,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둘째는 강도 높은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하여 민간 참여와 혁신 확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역량을 다해 신속히 추진하는 원칙이 세워졌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개혁은 무엇일까? 특히 국가적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부 3.0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 부처끼리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한 예로 2013년 8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시력과 청력에 관련된 건강검진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 3.0이란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소통, 협업으로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회의 개혁과 부패 척결을 천명하고 다시 한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다짐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사회 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네, 지난 2월 25일에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실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국가혁신 마스터플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은 최근 24년간 2배로 뛴 반면 소득 불균형 지표는 10%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월 실질 소득은 1990년 210만 6천 원에서 지난해 390만 4천 원으로 약 180만 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 소득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균형 현상은 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소득 격차가 큰 나라다. 이는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5번째로 큰 것이다. 또한 소득 불균형의 악화 속도도 빨라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 가구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고 빈부격차 지표는 20년 새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2010년에는 14.9%까지 급등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IMF 위기가 외환 위기가 1997년에 발생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경제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실업이 생겼죠. 그리고 그 고도 성장 체제가 저성장 체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구조 바뀜으로 인해서 소득 구조,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이다. 우리 임금 근로자 1,800만 임금 근로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지금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삶의 질,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는 민생 회복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북적이던 재래시장은 활기를 잃었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재래시장은 싱싱한 물건과 함께 넉넉한 인심이 오가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많이 떨어졌어요. IMF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번성하고 참 좋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꾸 내려가면서 안 되면서 이제 또 신도시 생기면서 더 안 되기 시작했어. 저희가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주위에 각각 1km 전방에 그 대형마트가 있고요. 물론 5km에도 대형마트가 있고, 그래서 주위에 대형마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분산이 되고 또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또 마진 단가도 적어주는 그런 현상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는 어떨까? 재래시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들어선 한 대형마트. 재래시장과는 달리 카트에 물건을 잔뜩 싣고 쇼핑에 나선 고객들로 계산되는 연신 북적인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여가를 보내기에 효과적이다. 최근 재래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재래시장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 금지와 함께 격주로 영업일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내세운 이 규제 정책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실제 그 골목 상권만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보호해주는 정책이면 성과가 날 수 있는데 실은 상대 경쟁업체의 활동,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갖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 비슷한 거죠. 어느 한쪽 풍선이 켜가 있으면 그쪽을 누르면은 그 공기가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쪽 매출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풍선이 한쪽을 눌렀을 때 그 매출의 감소가 튈 수 있는 방향이 골목 상권도 있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요즘 온라인 매출 그러니까 무점포 매출이라고 흔히 하는데 전자상거래든지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다 튀어나갈 수 있는 또 여지도 있다 이거예요. 201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65만 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2.5%를 차지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자영업. 하지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소득이 135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이며 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지금 한 690만 명 정도, 자영업자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다 포함해서 한 7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로 그 음식 장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음식 장사 쪽에 많이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몰려 있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은퇴 후에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손쉽게 차릴 수 있는 자영업이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게 되고,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득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에 지금 봉착해 있죠. 국내 주요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에서는 2,916개의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그보다 10배나 많은 33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예, 저희가 그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기술성과 사업성 또는 미래 성장 가치가 있으나 신용도라든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망이라든지 또는 해외 대형 유통망과 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중소기업. 이 업체는 2004년 창업하여 떡을 제조하는 떡류 제조업체로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50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또 홈쇼핑을 통해서도 매출을 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우리 회사가 새로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업 연구소가 필요한데, 마침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누룽지 떡을 특허를 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필요했고, 이 업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부흥과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경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긴 침체의 터널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가혁신 마스터 플랜과 경제혁신 계획이 놀랄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하고 온 국민이 응원함으로써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120년 전에 단행되었던 가보개혁으로 인해 우리는 근대화라는 중요한 변환기를 맞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기업의 개혁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식 변화이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11%에 육박하고 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구하기는 막막한 과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실업난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공약이 현실화되기까지 일자리를 찾으려는 개인의 외로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펜시용품을 제조하는 한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회의실뿐만 아니라 복사기 그런 거 등등 하고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돼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임시 방편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숨어있는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일이다. 올해 5월에 개관한 아스피린 센터. 기존의 청년 창업센터의 지원 형태를 발전시켜 단순히 창업 금액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다. 대기업과 전문기업, 기술기업, 사회 시민단체들을 같이 연합해서 함께 코업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벤처들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임업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임업진흥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임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과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건축업에 종사했던 정성훈 씨는 2012년 한국임업진흥원의 교육을 통해 귀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매년 약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업 컨설팅을 해주고 또 귀산촌,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께 집합교육이나 또 현장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업진흥원의 임업인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나 지역이나 경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1년 사이 귀농, 귀산촌을 하려는 사람들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매년 약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 트렌드에 맞춰 임야 사업 계획을 세운 정 씨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컨설팅을 받고 본격적으로 임야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의 공모 사업에 사업 계획서가 당선되어 3만의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현재 지원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산에서 어떻게 해야 그 농과 밭이 아닌 산에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고 애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선 제가 올해 내년 계속 진행을 해간다면 분명히 소득 창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취업난의 시대에 정면 승부를 건 청년 사업가. 모두가 똑같이 가는 길을 버리고 고심 끝에
귀농을 결정한 한 가정의 가장. 개혁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 개인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 볼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첫 걸음이 아닐까. 1894년 가보개혁은 우리에게 근대화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부패한 제도를 과감하게 잘라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가보개혁 120년 후 가보년을 다시 맞은 대한민국. 바로 지금 새 시대,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의 마음속에 눈물로 얼룩진 세월호. 그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해줄 세월호 특별법, 김영란법 등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대립보단 화합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새롭게 거듭난 가보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새로운 경제내각이 출범했고,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정부 혁신을 위한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120년 전 가보개혁은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서로 하나가 되어 상생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개혁은 성공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역사의 강은 흘렀고 2014년 우리는 서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성공한 개혁이라는 새 역사를 쓰기 위한 대항해를 시작했다.